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어떠한 상업적 목적, 개인적 목적에 상업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블로그 게재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한 무단 도용 및 전제, 재배포를 금합니다. 출처를 저희와 협의 없이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적고 사용하시게 돼도 지재권의 법적 제재를 받게 됨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 가치 형상이에요. 얘를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도입부가 좀 있어요. 도입부를 이제 보게 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을 이제 잠깐 먼저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2020년 9월서부터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9월서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의 냉각기가 시작됐다고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왔었고, 9월에 시작된 글로벌 금융시장의 냉각기가 절반 수준에서 하방 변동성, 냉각기가 다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방 변동성이 절반 수준에서 계속해서 잦은, 여기서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변동성을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2020년 4분기에 들어가게 되면 한국 시간으로는 11월 3일, 미국 시간으로는 11월 2일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치적 대립과 뉴스 재료들이 쏟아져 나오게 돼요. 글로벌 금융시장은 반드시 글로벌 경제의 방향성을 100% 수렴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자금을 운영하는 복수의 투자 조직들이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분석을 통해서 글로벌 경제의 방향성을 파악을 하고 1개월과 3개월마다 선물과 옵션, 파생시장의 만기일마다 방향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변동성을 만들면서 수익을 극대화해오고 있었죠. 이들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인풋분의 아웃풋이에요. 들어가는 비용, 변동성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성과를 최대치로 가져가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즉 4분기에 들어오게 되면 이들이 돈을 들여서 변동성을 만들지 않더라도 정치권이 알아서 여러 뉴스 재료들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인풋 대비 아웃풋,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고 있고, 이러한 정치적 이슈에 의한 변동성 재료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직 중간 정도뿐이 수준뿐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이제 제한된 하방 변동성이 진행되게 되고,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2020년 8월서부터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하게 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에 변동성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려 왔고, 2020년 9월서부터 그 변동성이 시작됐다. 지나고 나서 직접 눈으로 어떠한 국가의 주가지수가 됐던, 어떠한 기업의 주식 가격의 변화가 되게 됐던, 이와 같이 2020년 9월서부터 냉각기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만 일부 금융상품들은 이와 같은 제한된 하방 변동성 속에서 박스권 패턴의 비추세 구간에 나타나게 되는 가격이 횡보하는 박스권 장세의 상한 수준을 뚫게 돼요. 그래서 2020년 9월서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시작이 됐고, 이러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특수 환경 속에서 최적화된 투자 포트폴리오 기준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 기준들을 브레이크다운을 통해서 코로나19 특수 환경 속에 최적화된 산업 부분이 무엇인지, 그것들이 반드시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본인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고, 이와 같이 9월서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시장의 냉각기 때 조정 시기에 진입을 했다면 현재 29.65%, 얘는 그냥 꽁으로 갖는 거예요. 아직 글로벌 금융시장의 하방 변동성이 절반뿐이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이 남았고, 향후에 조정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박스권 위를 뚫게 되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분할 매도로 이와 같은 제한된 변동성 속에서 수익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3월 초서부터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하게 되면 3월 20일 미국의 선물옵션 만기 이후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반등할 것이라는 것을 3월 초서부터 공개방송과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공유드려 왔었고, 그때 성과를 보여드렸던 상품 중에 하나예요. 얘 지금 여기까지 180%가 넘는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중이죠. 여기까지 끌고 왔다가 9월서부터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냉각기가 시작됐다면 8월서부터 비중을 일부 줄였다가 그 줄였었던 비중을
다른 거 소고기 사 먹지 말고 들고서 있다가 그대로 9월에 냉각기 시작 시기에 매도했던 가격만큼 사게 되면 물량 자체가 증가되는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제한된 금액을 갖고 물량을 늘려나가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장세다. 단순히 경제지표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냉각기가 시작됐다고 난 전량 매도 현금 다 들고 있어야지. 코로나19 특수 환경성 속 또한 코로나19가 닥치기 전에도 가장 핵심은 투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축하는가와 어떻게 운영하는가가 매우 중요하게 돼요. 무조건 다 냉각기가 진행이 된다고 전량 현금화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은 큰 성과의 차이가 발생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은 2020년 9월서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에 냉각기가 진행이 되게 되면 주요한 주가지수 또한 주요한 기업들의 주식가격의 변동성 장세, 제한된 변동성 장세가 만드는 박스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여전히 이와 같은 제한된 변동성이 진행되면서 11월 3일 미국의 대통령 선거 기간이 다가오게 된다. 근데 선거가 마치게 되더라도 트럼프가 또 그냥 호락호락 You are fired란 말을 들었다고 퇴장해서 갈 사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좀 정치적인 파장에 의해서 변동성 재료가 만들어지기 쉽다는 것도 인지할 필요가 있죠.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핵심인 것은 미국의 코로나19 경기 부양 정책이에요. 여전히 코로나19가 감염 확산이 진행 중이고 이에 따라서 실물 경제가 정상 가동이 되지 못하게 돼요. 달리 표현하면 정상 가동이 되고 있지 못하는 실물 경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주기적인 코로나19 경기 부양 정책이 필요하게 돼요. 특정 국가의 경제를 견인하는 큰 부분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황소는 17년 주기를 갖게 되는 부동산 경기, 두 번째 황소는 10년 주기를 갖게 되는 설비 투자 경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산업 파급력이 가장 큰 부동산 경기예요. 먼저 이 미국의 작은 황소서부터 보게 되면 4월 이후에 이와 같이 실적 개선세가 산업생산지수, 설비 투자와 관련된 산업생산지수의 실적 개선세가 강하게 진행이 되다가 3분기로 들어오게 되면서 둔화가 되면서 침체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고 미국의 경제를 코로나19 발생 전에도 그랬고 현재도 미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성장 동력은 제조업 르네상스가 아닌 부동산 경기예요. 세계 경제의 표준 미국이 이렇다는 것은 대부분의 국가들의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성장 동력은 부동산 부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뭐냐?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분 재가동이 되고 있는 경제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발생 이전 최고 실적을 넘어서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부동산 경기를 자극하는 두 개의 조건이 있죠. 충분히 낮은 금리와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성. 미국은 이 두 가지 조건을 각기 따로따로 2010년 이후 계속해서 미국의 부동산 경기를 자극해왔고 2019년 8월 미연준의 대규모 보유산 매각 조기 종료 이후 이 두 가지 조건이 합쳐지게 됐고 코로나19 경기 부양 정책이 진행되게 되면서 이 조건이 더 강화되게 되면서 경제가 부분 재가동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전에 실적 수준은 부동산 부분이 넘어가고 있고 이 말은 세계경제 표준 미국이 이렇다는 말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전에도 국가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성장 동력은 부동산이었고 코로나19가 발생한 현재도 국가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성장 동력은 다른 것이 아닌 부동산 부문이라는 것. 세계경제 표준 미국은 2010년도서부터 이와 같은 글로벌 부동산 호경기 주기를 미리 대비해 왔다는 것. 정책이 만든 경제의 방향성이라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3분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설비 투자 부문이 됐던 부동산 부문이 됐던 이전의 개선세보다 둔화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 코로나19가 발생되게 되고 미국은 글로벌 유동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미달러 유동성을 조절하게 되는 미국의 정책, 그 중에서도 미국의 중앙은행에 의한 통화정책이 3월 23일서부터 경기가 부양될 때까지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실시해 오고 있고 또한 미국의 세금 세입 세출로 진행되게 되는 미 행정부에 의한 재정정책도 3월과 4월에 1차, 2차, 3차, 4차
코로나19 경기 부양 재정 정책이 진행이 되게 됐어요. 그 뒤에 이와 같이 숫자로 표현된 경제 지표의 개선세가 빠르게 진행이 되게 되면서 제5차 경기 부양 정책이 계속해서 언급조차 되지 않다가 최근에 와서 경제 지표들의 실적 개선세가 침체세까지 전환되게 되면서 제5차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트럼프의 공화당과 바이든의 민주당 이 두 당이 계속해서 합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계속 지연되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 지연되고 정치적 충돌로 대선이랑 엮이면서 실물 경제의 개선세가 둔화 내지 침체세를 나타내는 상황까지 오게 됐고,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부를 일구는 중화인민공화국, 중공은 이와 같이 중공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경제를 견인하는 작은 황소인 설비투자 경기, 큰 황소인 부동산 경기 두 가지를 보게 되면 실물 경제가 멈춰섰었던 2월 1에 이와 같이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 증가세가 다소 3분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둔화되고 있고, 미국과 다른 점은 미국은 설비투자 경기가 엉망진창인데 반대로 중화인민공화국은 견조한 개선세가 나타나게 되면서 2019년 최고 실적 수준에 다가섰고, 다만 중공의 부동산 경기는 미국과 달리 아직 2019년 실적 최고 수준을 넘어서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중공의 경제를 좀 미국의 경제를 다시 이제 돌아가서 보게 되면 미국의 경제 개선세가 3분기에 들어와서 둔화되고 있고, 미국의 물가 인플레이션율도 3분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와 같이 상승세가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 가동되지 못하는 경제, 결국은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정책적인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한다. 물가가 상승하는 시절에는 A라는 기업이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전에 판매하던 물량보다 더 작은 물량을, 유닛을 판매를 하게 되더라도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하는 시절에는 매출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물건의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에 매출액으로는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동등 수준 또는 그 수준을 넘어가는 실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율 파란색 선이 올라가게 되면 기업 지분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기업 지분 가치를 다른 말로 주식 가격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주식 가격도 상승하게 돼요. 반대로 파란 선이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는 기간에는 기업 지분 가치가 쪼그라들기 때문에 주식 가격도 연동돼서 하락하는 현상을 볼 수 있고, 인플레이션율의 개선세가 둔화되는 것에 동조돼서 주식시장이 같이 연동되고 있다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중화인민공화국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미국과 약간 달라요. 미국과 달리 산업생산, 설비투자 경기가 호조세고, 부동산 경기는 아직 미흡한 개선세가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미국 경제와 가장 다른 점이 바로 인플레이션율이에요. 미국은 상승세가 둔화되기는 됐지만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율이 증가세에 있는 반면에, 중화인민공화국은 실물 경제가 멈춰섰었고, 그리고 미국의 미달러 유동성 공급이 확대됐었던 4월 이후에 인플레이션율 개선세가 약간 나타나게 됐지만 3분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율이 침체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듯이 중공도 동일하게 자본주의는 민주주의 체제이건 공산주의 체제이건 자본주의 환경의 원리의 원칙에 따르게 된다면 어떠한 정치적 이념을 가졌는지에 상관없이 주요한 경제지표의 실적 변화가 동일한 원리로 연동되게 됩니다. 여기서도 파란색 선의 중화인민공화국의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는 시절 주가지수가 상승하고, 얘가 하락하는 시절 같이 하락하게 돼요. 현재는 인플레이션율이 3분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하락하는 침체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주가만 고공권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누적되게 된다면 얘가 실체에 수렴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관심을 갖게 돼요. 중공 역시 지금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좀 더 봐야 되는데 저 인플레이션율이 언제까지 낮아지게 될까? 이것이 이제 중공의 새로운 이제 사업장을 연다든지 중국이라는 시장에 진입하고자 원하시는 대표님들께서 가장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재테크 관점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겠죠.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보면 이전 이제 공개방송에서 공유한 바와 같이 얘가 미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에요. 여기에 녹색 비행기 궤도를 나타내게 됐고, 녹색 비행기 궤도는 태동기를 넘어서서 쇠퇴기까지 상승의 생애가 진행되게 되고, 쇠퇴기에 도착하게 되면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출발했었던 태동기로 윤회의 과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현재
미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상승의 생애가 종료되게 됐어요. 현재 진행되는 것은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태동기로 귀향하는 과정 중에 녹색 비행기 궤도의 중앙에 있는 이 경유지에 이르게 되면 적어도 한 번에 반등을 만들고 태동기로 귀향하게 돼요. 이 경유지를 중심으로 이 위에는 위안화 가치 약세 구간, 경유지 밑에는 위안화 가치, 미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 강세 구간이 되게 돼요. 주목해야 되는 것은 위안화 가치가 태동기로 들어와야 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경유지 위에 위치하면서 미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 약세 현상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왜냐?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게 되고 트럼프는 중화인민공화국에다가 무지막지한 관세를 부과해 왔어요. 여기가 중국이고 여기가 미국이에요. 중국에서 만들어서 A라는 제품을 미국에다 팔아요. 근데 미국이 여기다가 관세를 때리게 됐어요. A라는 제품의 중국 내 판매 가격은 이전과 동일해요. 다만 얘가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는 트럼프의 관세를 두들겨 맞게 되고 미국에서는 A라는 제품의 가격이 관세 때문에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가격의 상승 수준까지는 수요가 그렇게 크게 급감하지는 않게 되겠지만 이 타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은 여기서 트럼프의 관세를 상쇄시킬 전략을 이제 도출하게 되죠. 바로 환율이에요. 미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약세 구간에 있다는 것은 A라는 제품이 위안화 가치가 강세를 나타내게 되면 미국에 판매를 하게 될 때 A라는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반대로 위안화 가치가 약세를 나타나게 되면 A라는 제품이 미국에 판매를 할 때는 판매가가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얘가 올라갔으니 내려가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미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를 약세 구간에 최대한 장기간 동안 머물게 하는 전략이 유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율이, 위안화 인플레이션율이 2020년 3분기에 들어와서 다소 이제 침체세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됐든지 간에 미중 무역 전쟁이 일하는 것은 2025년으로 다가오게 되는 자동차 스스로 움직이게 되는 완전 자율주행의 시대. 여기 자동차 속에다가 인공지능 기술을 집어넣고 베타 테스트를 하는 개념이에요. 얘가 5년이 지나고 나서 자동차를 통한 인공지능의 베타 테스트가 끝나게 되게 되면 2030년 인공지능을 자동차에서 빼내서 인간이 살고 있는 매트릭스가 원하던 사이버상에 존재하던 그 안경 낀 검은 정장의 사람이 현실 세계로 나오게 돼요. 많은 사람들은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인간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풍요롭게 만들 것이라고 말을 해요. 물론 당연한 말이에요. 그렇지만 정책이라는 것은 밝은 면만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2025년이 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과로로 지금 사망하는 분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택배, 운송, 택시, 여기 근로자들이 싹 다 사라지게 돼요. 현재 좀 있으면 상용화 되겠지만 운전자가 없는 트럭이 앞뒤 차 간격이 30cm 미만으로 붙어서 약 시속 80km로 화물을 운송하는 자율주행 트럭이 준비되고 있고, 완전 자율주행의 시대가 되게 되면 택시, 운송 그런 것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직업이 사라지게 돼요.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5년이 지나게 되게 되면 대부분의 증권 트레이딩, 사무직 또는 일부 이제 의료보험까지 다 인공지능이 대체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 많은 직업을 갖고 있고 경제생활을 해오던 분들은 어떻게 되어야지 되는 것인가? 막연하게 인공지능이 가져다 줄 삶의 풍요로움만 논할 것이 아니라 정책을 입안하는 위치에 가 있다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겪게 되는 경제생활의 어려움을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고, 이미 10여 년뿐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늦었어요. 어떻게 이것을 정책적으로 대비를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을 해야지 되겠죠. 이러한 시대가 펼쳐지고 있고, 많은 국가들은 지금 대한민국하고 일본 간의 무역 마찰이 시작되게 된 게 반도체 소재 2025년, 2030년 관련된 것, 2018년도서부터 격화된 미중 무역 전쟁, 현재는 반도체 규제를 왔어요. 바로 이와 같이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었던, 인류의 진화 과정 속에서 한 번도 역사가 없었었던 변혁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중이고,
현재까지의 세계 열강이라는 국가들도 저와 같은 변혁의 시기에 대비를 못하게 된다면 어쩌면 별 볼 일 없는 국가로 전락하게 돼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마찰 현상이 강화됐을 뿐이 없고,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중공에 대한 압박은, 미국의 압박은 지속됐을 뿐이 없고, 그러하기 때문에 위안화의 미달러 대비 가치는 당분간 지속해서 가능하다면 미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 약세 구간에 지속해서 머물러 있기를 바라게 됩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위안화 인플레이션이 언젠가는 전환됐을 뿐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게 돼요. 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야, 최근에 이 위안화 환율 봐라, 가격 차트 봐라, 하락하지? 강세야. 위안화 가치 강세. 이것에 연동되어서 대한민국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냐. 위안화가 환율이 내려가니까 얘도 내려가는 거야. 위안화 가치 강세인 거 얘도 내려가는 거야. 가격 차트만 보면 내려가는 게 같지만 녹색의 비행기 궤도로 시각적 방향성을 나타내게 됐죠. 위안화는 여기 있어요. 원화는 여기 있어요. 두 개가 같다? 정책이라는 것은 경제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경제의 방향성을 금융시장의 방향성에 수렴하게 돼요. 정책이라는 것이 경제의 방향성을 만든다면 또한 경기 부양을 하느냐, 유동성을 증가시키느냐, 마느냐가 정책에 의해서 결정되고 마음대로 유동성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유동성에 따라서 환율이 움직이게 돼요. 중공의 환율이 여기 있고 대한민국 환율이 여기 있다는 것은 이 유동성의 수준차가 다르다는 것이고, 유동성의 수준차를 다르게 만든 것은 대한민국의 정책과 중공의 정책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돼요. 단순하게 가격 차트만 보고 위안화 내려가니까 대한민국 원화 내려왔다, 연동된다 말하는 것은 지금 이 그림 자료만 보더라도 상식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직감할 수가 있게 되죠. 우리가 궁금한 것은 왜 원화 환율이 갑자기 이와 같이 더 강세 구간을 나타나게 될까? 참고로 이 녹색의 비행기 궤도는 미달러 대비 원화의 환율에 대한 녹색 비행기 궤도를 나타나게 된 것이고, 여기서도 경유지 위에서는 원화 가치 약세, 이 밑에서는 원화 가치 강세 구간이 되게 돼요. 즉 대한민국은 원화 가치 강세 구간 속에서도 초가치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중이에요.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됐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신기한 점이 있어요. 얘가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 일봉 이제 차트예요. 가격 차트예요. 보게 되면, 야, 여기까지는 상승되게 되는데 여기 조금 내려가다가 여기에 횡복하다가 얘가 지금 꺼지게 됐네. 하락은 여기부터 출발됐어. 여기 며칠이야? 2020년 7월 20일이요. 여기 이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찾아봐. 너의 연말 보너스가 달렸어. 알겠습니다. 찾았습니다. 뭐냐 말해봐. 네, 7월 19일 날 한미 통화 스와프를 했다고 하네요. 한국은행이 미국한테 원화 경우에 미달러를 빌리는 그 계약을 맺은 게 통화 스와프고요. 한 600억 달러 정도를 맺었어요. 그래? 근데 그게 뭐? 근데 이 규모를 봐야 됩니다. 미국이 돈을 빌려주기로 계약한 국가들 중에 가장 큰 규모가 캐나다, 무제한. 그 다음에 가장 큰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야, 미국 다음으로 중국이 가장 많이 돈을 벌지 않냐? 중국은 얼마 정도 되냐? 대한민국보다 적습니다. 그래? 며칠이라고? 7월 19일. 엄매, 뭐요 이거? 뭐요? 한미 통화 스와프 때문에 뭔지는 몰라도 원화에 대한 매도세가 강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원화의 가치가 약세 현상을 나타나게 되니까 여기에 미국 달러를 갖고 와서 시중에다가 이제 뿌리면서 미달러 대비 원화 가치 강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냐. 이거는 알았는데 왜 이 통화 스와프를 통해서 이와 같이 원화 가치 강세 현상을 만드는 것일까? 그거는 여기가 이제 가치 강세 현상으로 가죠. 이걸 만든 이유는 전해를 봐야죠. 여기가 상승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분명히 요거 때문에 이와 같은 정책의 변화가 나타난 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와 같이 왜 미달러 대비 원화 가치 강세 현상이 나타나게 됐는지 그것을 살펴보면 됩니다. 똑똑하네. 역시 잘 뽑았어. 근데 대표님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털어놔봐. 오늘이에요. 10월 22일. 한국은행이 신기한 일을 또 했어요. 뭐냐?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부를 일구는 국가 중공과 통화 스와프를 맺었어요. 또 왜? 규모가 껄쩍지근합니다. 4천억 위안이랍니다. 하나 64조. 하나 64조? 뭐가
시시콜콜치근하냐. 7월 19일 날 미국하고 맺은 규모가 하나로 하게 되면 약 오늘 이제 환율의 기준으로 하게 되면 68조 정도가 되게 돼요. 음매 비슷한 규모네. 또 있습니다. 중공이 홍콩을 제외하고 자기네 돈을 빌려주겠다 계약을 맺은 가장 큰 규모의 나라가 대한민국이 처음입니다. 음매 뭔 일이요? 분명히 감 잡았어. 밑으로 얘가 지금 원화가치 강세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분명히 이 전에 미달러 대비 원화가치가 상승하는 현상 때문에 정책적으로 얘를 지금 누르는 거야. 뭔 일이 벌어졌는지 뒤져봐라. 찾았습니다. 뭐냐? 여기에 파란 선을 보셔야 돼요. 파란 선. 미달러 대비 원화의 환율이에요. 얘가 2018년 1월서부터 현재까지 상승세가 나타나게 돼요. 근데 그게 뭐? 보세요. 미달러 대비 원화의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미달러 유동성의 증가 속도보다 원화 유동성의 증가 속도가 더 클 경우에 얘가 상승하면서 원화 가치 약세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얘가 2020년 경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와 같이 앞서 살펴봤었던 원화 가치 강세 현상으로 전환되게 돼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두 구간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즉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상승하는 현상은 원화 유동성이 더 격하게 증가됐대. 즉 여기에 빨간 선으로 나타난 게 원화 유동성의 증가 속도예요. 증가 속도가 이와 같이 가파르게 증가되게 되면 파란색 선이 이와 같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당연한 거잖냐. 근데 여기를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를 주목해야 돼요. 파란색 선이 상승하는데 달리 말하면 미달러 유동성보다 원화 유동성 증가 속도가 더 강해야지 상승하는 이 현상이 빨간색 선이 하락하는데 원화 유동성이 하락하는데 얘만 상승해요. 이게 말이 되지 않는 현상입니다. 야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저 원화 유동성이 왜 감소되게 된 거냐.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어떠한 국가가 됐든지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진행되게 되면 초기에는 허가 건수를 줄여도 보지만 결국에는 유동성을 옥죄이는 정책으로 귀납되게 됩니다. 대한민국 2017년 6월 19일서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강화를 하고 있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하는 정책 타워가 없다 보니 지속해서 부동산 가격만 잡기 위해서 원화 유동성을 지속해서 감소시켜 왔어요. 이렇게 특정 국가의 유동성이 감소되게 되는데 그 나라 환율 가치가 상승하는 현상을 환율 가치 상실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뭐냐? 유동성이 감소되는데 환율이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근데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되는 게 다른 국가들의 사례 분석을 해보니 두 가지 경우가 발생되게 되면 가능하게 됩니다. 뭐냐? 국내에 있던 투자 자본이 원화를 매도를 하고 미 달러를 매수를 해서 나가는 과정 속에서 원화 매도세가 증가되게 되면서 유동성이 줄어들면도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에 유입되어 오던 해외 직접 투자 자본, 달러 기준으로 해외 직접 투자 자본의 규모가 이전보다 크게 감소되게 되면 이전보다 원화에 대한 매수세가 떨어지게 되면서 유동성은 감소하는데 원화 유동성은 감소하게 되는데 원화 가치 상실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그래? 그럼 좀 더 이제 좀 살펴봐야 되겠다. 감은 잡았는데 이것을 좀 증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즉, 달리 말하면 원화의 유동성이 감소되면서 반대로 미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이 현상에는 분명히 다른 경제 지표도 긍정적이지 못한 흐름을 나타냈을 것입니다. 살펴봐라. 돈이죠? 돈을 봐야 되겠죠. 자동차의 엔진 회전 속도와 동일한 RPM, 엔진 회전 속도가 높을수록 자동차가 원활히 운행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얘가 자본주의에 들어오게 되면 돈과 관련된 통화 유통 속도예요. 통화 유통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경제가 쉽게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2017년도 이후에 2018년도서부터 이와 같은 원화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는데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만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되게 됐고 그 기간 대한민국의 통화 유통 속도는 0.74라는 것을 이탈해서 2020년 1분기에는 0.64까지 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0.74라는 통화 유통 속도를 나타낼 때는 일시적으로라도 원화 유동성을 늘리게 되면 주요한 경제 지표의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던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0.74가 이탈되고 난 다음에는 일정 수준으로 원화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늘리더라도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실적이 잘 개선되지 않게 되는 현상이 확인됩니다. 즉 대한민국 경제의 통화 유통속도 0.74라는 것은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한 임계 수준이었습니다. 하한 임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말해봐. 이와 같이 경제의 활성화가 되는 원화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고 대한민국 경제의 실적 개선세가 쉽게 나타날 수 있는 0.74라는 통화 유통속도 임계 수준이 하향 이탈되게 되면서 주요한 경제 지표들이 동일한 기간에 실적 침체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불을 일구는 50% 이상의 불을 일구는 수출의 성장세가 2017년을 마지막으로 2018년으로 가면서 둔화되게 됐고 2018년 이후에는 하락하는 침체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경제 지표를 확인한 대한민국 경제에 투자하는 해외 직접 투자 규모도 이와 같은 동일한 기간에 둔화세에서 침체세로 전환되게 됩니다. 옴매 알았네. 그러면 결국은 원화 가치 강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이 7월 20일 이후 더 강화되고 있는데 이것은 통화스와프, 한미 통화스와프, 즉 해외 통화를 가져와서 국내에 뿌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뭔가 이제 문제가 발생되게 된 거야. 다시 말하면 원화에 대한 매도세가 증가되고 미 달러를 포함한 해외 화폐에 대한 매수세가 증가되게 되면서 이 강세형 현상이 나타나게 되니까 돈을 빌려다가 달러를 빌려다가 얘를 충족되게 되면 원화 환율의 상실 현상이 이와 같이 하락하는 가치가 강화되는 현상으로 전환되게 되겠지.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진행하는 이유는 이와 같이 원화 가치가 상실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원화의 유동성이 감소가 되게 되는데 얘는 상승하는 현상. 야, 근데 질문이 있다. 얘는 과거의 얘기잖아. 지금 2019년 8월 이후서부터는 원화 유동성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서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상승하잖아. 그러면 원화 유동성을 좀 늘리고 있다는 거 아니겠냐, 정책적으로. 구분해서 봐야지 됩니다. 글로벌 경제의 유동성은 2019년 8월 미연준의 보유자산 대규모 보유자산 매각 조기 종료 이후에 9월서부터 매우 2020년 1월 코로나19가 덮치기 전까지 매우 격하게 증가되고 있고 코로나19가 덮친 현재는 더욱더 격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미달러 유동성이 증가되게 되면 미달러를 근간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물물 교환을 하는 매개체로서 미달러를 사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미달러 대비 자국의 환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물경제 원활한 물물 교환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 매개체의 가치가 급등락을 하면 안 되게 되고 달리 표현하면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급등락을 하면 안 되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시키기 위한 조직을 각 국가는 다 만들어 놨습니다. 뭐냐? 미국은 중앙은행, 미연준, 대한민국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존재하는 이유는 예측기간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초기에 만들어지게 된 취지는 안정적인 원화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미달러 유동성이 증가됨에 따라 대한민국의 원화 유동성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환율 가치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미달러 유동성 증가분에 비례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일 뿐 정책적인 방향성 변화가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알겠네.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게 돼요. 근데 또 하나 추가로 질문이 있네. 대한민국의 부의 절반 이상을 수출이 만든다고 말했지. 수출이 하락 추세라며.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왜 이렇게 그림을 안 보이게 감춰놨나? 딱 걸렸어 너. 이거 봐. 파란 선이 내려가다가 2020년 9월에 2019년 대비 7.7% 실적을 증가를 하면서 얘를 뚫었잖아. 왜 이거를 감춰놨나? 2019년은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전이야. 2020년 9월은 코로나가 한창 진행 중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이전보다 7.7% 수출이 증가됐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 텐가? 자, 2019년 대한민국 경제를 바라봐야지 됩니다. 무슨 말인가? 2017년도서부터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책이 진행되게 됐고 보통 새로운 정책은 6개월여가 경과되게 되면 그 정책의 효과가 실물 경제에 반영되게 되면서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실적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즉 2017년 초반부에 나타나게 되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은 이전의 경제 정책에 영향이 되게 되고
2017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새로운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2017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3.2%, 2018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2.7%, 2019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2.0%, 2017년 새로운 정책이 만든 효과가 적용되는 기간이 더 확실해지면 질수록 경제 성장률은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 2020년 9월 대한민국 수출 실적이 2019년 9월보다 7.7% 증가됐다는 의미는 새로운 정책이 만든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시즌이 최악의 경제가 2019년이었고 최악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보다 다소 나아졌을 뿐이라는 큰 의미를 갖지는 못합니다. 이와 같이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짓게 돼요. 이와 같다. 대한민국의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 가치는 이미 태동기 가치 강세 구간에 지속해서 머물러 왔었고, 최근에 이 속에서도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하락하게 되는 현상은 앞서서 직접 눈으로 본 바와 같이 7월 19일 이후서부터 이와 같은 현상이 강화되고 있고, 7월 19일 날은 미국이 달러를 빌려주기를 하는 국가들 중에 캐나다를 제외하고선 대한민국이 가장 큰 규모를 채택을 하는 국가다. 이와 같다. 대한민국 경제가 만약에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간다면 해외에 직접 달러를 들고 대한민국 경제에 투자하는 해외 직접 투자 규모가 이와 같이 하락할 것이 아니라 상승하게 되면서 대한민국에 유입되는 달러가 증가되게 되면서 통화스와프를 연정할 이유도 없을 것이고,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부를 일구는 중국과 추가적인 대규모 중국 건국 이래 대규모 통화스와프 위안화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이와 같다. 어떠한 2017년도서부터 진행된 경제정책이 현재 무엇이 변화가 됐는가? 원화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 부동산 규제 정책 2017년 6월 19일서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 더욱더 강화가 됐을 뿐 수정 보완이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의 가치 강세 현상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미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 강세 현상과 다르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준비한 공개방송 바무리징크에 대해서 살펴본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던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 가치 강세 현상을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촘촘하게 살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번마다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한 것과 같은 1시간이 넘는 소중한 시간을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공개방송에 참여를 해주셨기 때문에 늘 방송을 마치고 나면 조금이라도 들고 가실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드리고자 늘 지독, 중독, 고독의 3독의 정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지독, 중독, 고독의 3독의 정진의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들의 구독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밤 10시에 더 재밌고 큰 의미가 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